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런 방법을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여기에 두 가지 예가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킹즈 마운틴에 사는 캐드린 A. 올레드는 한 방직 공장의 생산기계 담당 감독원이었다. 그녀는 우리 강좌에 참가하여 자신의 고민거리를 훈련받기 전과 후에 각각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야기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기능공들이 더 많은 실을 생산하여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수출 장려 제도의 등급제를 연구하고 운영하는 일입니다. 두세 종류의 생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기존 시스템은 잘 운영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12가지 종류의 생산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물품 명세서와 공장시설 등을 늘렸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기능공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줄 수 없고 더욱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려금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들이 특정 시간 내에 생산하는 생사의 등급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저는 새로운 시스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점, 새로운 시스템이야말로 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경영진에게 증명하기 위해 간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간부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어떤 점이 공평하지 못했으며 제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물론 형편없는 실패였죠. 저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제 입장만을 옹호하느라 정신이 없던 나머지 간부들의 문제점을 그들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결국 그 시스템권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강좌에 여러 번 참석해 본 후 저는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에는 간부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각의 의견을 토론한 다음 그들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도 낮은 목소리로 몇 가지 제안을 한 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 제가 연구한 시스템을 소개하자 간부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바로 당신이 틀렸다고 그 자리에서 직선적으로 말해보아야 아무런 덕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적대감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얻는 것이라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과 어떤 토론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자. 지금 소개하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경험담 중에서 골라낸 것임을 기억하라. R.V. 크롤리는 뉴욕에 있는 한 목재소의 세일즈맨이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고집불통의 목재 검사관들과 논쟁을 벌여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따지기도 하고 지적해서 이겼다. 그러나 아무 이득이 없었다. 이 검사관들이야말로 야구 심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죠. 일단 결정을 내리면 결코 바꾸는 법이 없답니다. 하고 크롤리는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공장이 이런 논쟁으로 인해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의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방법을 쓰기로 결심하고 논쟁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크롤리가 강좌에 나와 들려준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화 벨이 울리더군요. 그쪽 사람이 흥분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의 공장에 실어 보낸 화물차 한 대분의 목재가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회사 측에서는 목재를 부리는 작업을 중단하고 우리에게 즉시 다시 회수해 가라고 요구하더군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적재된 목재를 4분의 1좀 하역했을 때 그 회사의 검사관이 목재의 55%가량이 불합격품이라는 것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들은 인수받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그것으로 달려가면서 이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여느 때 같았으면 합격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목재 전문가로서의 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목재가 합격품이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좌에서 훈련받은 원칙을 적용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그 회사 쪽 사람들과 검사관이 이미 모두 저와 논쟁을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목재를 실은 화물차로 걸어가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계속 작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퇴짜 맞은 불합격품과 합격품을 따로 가려주도록 검사관에게 부탁했습니다. 잠시 동안 검사관은 주시한 결과 저는 그 검사관의 검사 기준이 너무 엄격할 뿐더러 법규들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특수 목재는 백송으로 만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검사관은 단단한 제목에 대해서는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였지만 백송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도 않고 경험도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백송이라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검사 기준이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감독관을 지켜보며 우리 목재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검사관의 생각이 틀렸다는 내색을 어느 한순간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그들에게 제대로 목재를 공급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정하고 협조적으로 질문하고 그들의 처사를 매우 옳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누그러들면서 우리 사이의 맴돌던 긴장감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더군요. 가끔씩 신중하게 던진 제 말 몇 마디가 검사관으로 하여금 퇴짜 놓은 그 불합격품 목재가 어쩌면 심사 기준에 맞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요구하는 목재들은 훨씬 값비싼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검사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관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백송나무를 다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나무에 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재가 명시된 합격 기준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그에게 설명하면서 지금이라도 그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면 인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검사관은 매번 퇴짜를 놓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사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던 실수가 자기 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그곳을 떠난 뒤 검사관은 다시 그 목재를 전부 검사한 다음 전체 물량을 인수했고 우리는 대금 전액을 수표로 결제받았습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그가 틀렸다는 말을 삼가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호의를 베품으로써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평화주의자인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시 미국에서 흑인으로서
제일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던 미 공군의 다니엘 채피 제임스 장군을 숭배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았다. 그때 킹 박사는 나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내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로버트 리 장군은 언젠가 남부 동맹의 의장인 제프슨 데이비스에게 자기 지휘하에 있던 어느 장교에 대해 매우 진지한 어조로 칭찬을 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장교는 깜짝 놀랐다. 장군님, 장군께서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군님을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고 그 장교가 말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의장께서는 그 장교에 대한 내 의견을 물었던 결세. 나에 대한 그 장교의 태도를 물은 것은 아니라네. 하고 리 장군은 말했다. 나는 여기서 새로운 비결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속히 너희 적과 화해하라고 가르쳤다. 예수가 탄생하기 2200년 전에 이집트의 악토의 대왕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충고를 했다. 오늘날 이 충고는 우리에게도 매우 절실한 것이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외교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객이나 배우자 또는 적들과 논쟁을 하지 말라.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들을 화나게도 하지 말라. 다음의 원칙을 사용해보라.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